여기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우에노 노리코. 노리코 씨는 1999년 병으로 남편을 떠나보낸 뒤 자동차 공장에서 억세게 일하며 세 자녀를 키워낸 훌륭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머니 밑에서 문제없이 성장한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 각기 독립을 했죠. 자녀의 독립으로 적적해진 노리코 씨는 여유가 있을 땐 친구들과 온천 여행을 가곤 했고 직장은 물론 이웃 주민들에게도 평판이 무척 좋은 인물이었습니다. 한편 그녀의 둘째 딸인 우에노 유키 씨 역시 어머니를 닮았던 모양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무척 평판이 좋았던 인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독립해 모리오카시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이윽고 그와 결혼을 약속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결혼 계획이 잡히자 그녀는 친가로 돌아와 결혼을 준비함과 동시에 통조림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결혼 날짜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말이죠. 한편 여기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와카바야시 카즈유키. 1976년 아오모리현 고노에 마치에서 태어난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한 전자제품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4년간 일하던 그는 결국 1995년 5월 퇴직한 후 한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취업했지만 이마저도 그만두었고 2000년 7월 무렵엔 도색작업 견습공으로 건축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그와 함께 일했던 직장 동료들에 따르면 그다지 눈에 띄는 타입은 아니었다. 근무 태도도 성실하고 동료들과도 문제가 없었다. 자기 아이들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곤 했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네, 사실 그가 여러 회사를 전전하면서도 열심히 일을 했던 것은 그가 두 아이의 아버지였기 때문이죠. 그는 아오모리현 하치노에에서 아내 그리고 두 아이와 함께 살았고 근처 주민들은 그를 아이들과 잘 놀아주는 상냥한 아버지라는 이미지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2005년 9월 그가 근무하던 회사가 탈세 혐의로 도산한 것이죠. 비록 그는 강제적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었지만 그에겐 지난 5년 동안 익힌 도색 기술이 있었습니다. 이에 그는 자영업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런 공사관계 업무는 인맥과 영업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일거리를 받지 못하면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이고 그에겐 이런 영업적인 능력이 부족했던 것인데요. 결국 제대로 된 일거리 없이 쉬는 날이 많아지자 그는 시간 때우기 겸 파친코와 낚시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없는 상태로 파친코에 빠졌다 보니 그는 점점 돈을 잃기 시작했고 나중엔 빚을 지면서까지 파친코에 매달리게 됩니다. 이 빚은 처음엔 소액이었지만 이내 삽시간에 불어났는데요. 빚이 잔뜩 있으면서도 그는 파친코를 하고 싶다는 욕망을 이기지 못했고 결국 아이의 양육비까지 빼돌려 파친코를 하는 것은 물론 집세마저 체납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죠. 게다가 2006년 봄 무렵부터는 아예 빈집에서 절도를 저질러 훔친 돈으로 파친코를 즐기러 다니곤 했는데요. 아무리 절도로 돈을 훔친다고 해도 이는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아니다 보니 최종적으로 그는 400만 엔 이상의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이렇듯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그는 한 가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2006년 중순 무렵 그가 세운 계획은 강도짓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럭을 타고 주택가를 돌며 여성만 사는 집을 물색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2006년 7월 18일 이와테현의 히로노초를 돌던 그는 우연히 여성 둘이 사는 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집에 살던 두 여성은 앞서 말씀드렸던 우에노 모녀였던 것이죠. 와카바야시는 두 여성 중 딸인 유키 씨를 보고 머릿속에 한 가지 계획을 떠올립니다. 계획이란 먼저 모녀를 밧줄로 묶은 뒤 협박, 돈이 있는 장소를 알아내 빼앗은 후 유키 씨에게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해소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다음 날인 7월 19일 와카바야시는 피해자 모녀가 살던 집으로 향한 뒤 집 근처에 잠복해 때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 무렵 어머니인 노리코 씨가 잠시 외출을 했고 이 모습을 확인한 와카바야시는 집 안에 몰래 침입했습니다. 침입 당시 그는 만약을 대비해 얼굴을 가리는 복면을 썼고
현장에 지문을 남기지 않도록 손에 장갑을 끼는 등 굉장히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는데요. 집에 침입한 그는 CD나 게임기 등 돈이 될 만한 물건을 물색하는 것은 물론 흉기로 사용할 목재 둔기를 손에 쥔 채 모녀의 귀가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오후 5시 10분 무렵 어머니 노리코 씨가 귀가합니다. 그녀는 집에 오자마자 현관에서 키우던 고양이 이름을 불렀는데요.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튀어나온 것은 고양이가 아닌 복면을 쓰고 둔기를 든 와카바야시였죠. 노리코 씨를 급습한 와카바야시는 그녀의 머리를 향해 둔기를 휘둘렀고 공격을 당한 노리코 씨는 있는 힘껏 저항해 와카바야시의 복면을 벗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봤다는 사실에 당황한 와카바야시는 협박으로 돈이 어디 있는지 알아낸다는 계획도 잊은 채 노리코 씨의 위에 올라탄 뒤 목을 졸라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된 와카바야시는 이렇게 된 이상 철저하게 해버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집안에 잠복해 딸인 유키 씨가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 무렵 유키 씨가 아르바이트를 끝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집안에 숨어있던 와카바야시는 방문 앞에서 그녀를 습격해 머리를 둔기로 공격한 후 양손으로 목을 졸라 목숨을 빼앗았죠. 그는 이미 한 번 살인을 저질렀고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을 했기에 유키 씨를 덮쳤을 땐 명백한 살인을 가지고 공격했다고 합니다. 이후 와카바야시는 두 사람의 지갑과 자동차를 뒤져 현금 22,000엔을 빼앗았으며 이뿐만 아니라 게임기, 휴지, 비닐우산 등 약 80개에 달하는 잡동사니와 시신을 트럭에 싣고 현장을 떠났죠. 그가 범행 이후 향한 곳은 현장에서 약 13km 정도 떨어진 산속이었는데요. 그는 이곳에 시신을 유기한 후 낙엽으로 덮어 시신을 감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가 향한 곳은 파친코였죠. 그는 사람을 죽인 후에도 곧장 파친코를 즐기러 갈 정도로 심각한 도박 중독 상태였던 것입니다. 또한 며칠 뒤 그는 사건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인지 다시금 시신을 유기한 현장으로 향했고 시신의 위에 얇은 철판을 덮어 숨겼다고 하네요. 한편 사건 발생으로부터 3일 뒤인 7월 22일 노리코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그녀의 친척이 불안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은 우에노 씨가 살던 집으로 향했고 집안을 수색하던 도중 1층 방에서 혈흔을 발견했는데요. 당시 피해자의 자동차는 집 근처에 방치된 상태였으며 무엇보다 이 두 명에겐 가출을 할 만한 동기가 전혀 없었기에 경찰은 두 사람이 누군가에게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조사 도중 경찰은 유력한 증언을 얻게 되는데요. 19일쯤이었나요? 그 집 근처에서 수상한 트럭을 봤어요. 라는 인근 주민의 목격 정보였죠. 이에 경찰은 번호판을 바탕으로 자동차를 조회했고 수사를 개시한 지 이틀 만에 해당 트럭의 소유자인 와카바야시를 찾아내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조사 당시 처음엔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잡아댔지만 7월 25일 결국 자신의 범행을 인정, 시신이 있는 장소를 진술했는데요. 이에 경찰은 그의 진술을 바탕으로 유기 장소로 향했고 그곳에서 피해자 여성의 시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열린 재판에서 검찰 측은 일은 하기 싫고 돈은 가지고 싶었던 비열한 범행이다. 유가족 역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라는 말과 함께 그는 범행 전날 미리 현장을 탐색한 것은 물론 장갑과 복면 등을 준비하고 살해 후엔 시신을 유기하는 등 무척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변호 측은 죽일 생각은 없었다. 피고는 죄를 인정하고 사형을 각오할 만큼 반성하고 있다. 라며 무기징역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는데요. 2007년 4월 24일 재판장은 집에 여자만 있다는 것을 파악, 금전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이다. 도박으로 빚을 진 것에 정상 참작의 여지는 없다. 라며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와카바야시는 곧장 항소했죠. 한편 사건 발생으로부터 4개월 후 현장이었던 피해자의 집에 큰 화재가 발생, 주택이 전부 불타버리는 일이 있었는데요. 항소심에서 와카바야시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1심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는 회사의 인물이 범인이다 라는 이야기였죠. 그는 이 사건은 야쿠자인 K라는 인물이 처리하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어디에 버리면 좋을까? 라고 자신에게 물어봐서 인적이 드문 곳을 알려준 뒤 트럭도 빌려줬을 뿐이라며 현장이 불타버린 것도 증거인멸을 노린 K의 짓이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검찰이 그에게 왜 갑자기 진술이 변한 겁니까? 라며 이유를 묻자 그는 가족이 보복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1심에선 말하지 못했어요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와카바야시의 주장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었고 그의 항소는 기각됩니다. 그리고 항소가 기각되자 그는 무죄를 주장하며 이번엔 대법원의 상고 절차를 밟았으나 이마저도 기각되어 2012년 1월 16일 그의 사형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이후 2015년 12월 18일 사형이 집행되어 그는 세상을 떠났죠. 보통 2단계면 영상을 끝마치곤 하는데 사실 이 사건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훗날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와카바야시는 체포 직후 경찰에게 속옷을 훔치기 위해서 침입했다 라는 진술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 피해자의 집 마당엔 대량의 속옷이 떨어져 있었는데요. 주간 신조 2006년 8월 3일호에 따르면 사건 발생 1년 전 피해자의 집에 누가 침입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노리코 씨와 유키 씨는 지인에게 창문이 깨졌는데 누가 신발을 신고 집 안에 들어왔었다. 누가 속옷을 훔쳐갔다는 말과 함께 이상한 남자가 집 앞에 차를 주차하고 있었다 라며 스토킹과 도난을 암시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 내용을 종합해보면 사실 와카바야시는 범행 전날 우연히 우에노 씨 집을 찾은 것이 아니라 적어도 1년 전부터 유키 씨의 속옷을 훔치거나 스토킹 행위를 하다가 그녀가 결혼을 준비하는 것을 알고 분노, 범행을 저지른 것이 진짜 동기가 아닌가 하는 가설도 있다고 합니다. 범인이 법정 최고형을 받아 다행이지만 이런 가설은 다소 의미심장하게 느껴지긴 하네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괴미사였습니다.